예,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맞이하는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지금, 지난 시간에, 그, 50페이지죠? 50페이지 공권에 관한 설명을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민법에서 말하는 그 권리는, 그죠? 권리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어떠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는 그 계약서를 읽어봐야지 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법에서는 이제 그 법률을 읽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법률이 그 행정법에서 말하는 그 법률이 뭐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하여야 한다. 또는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률을 해석해 보면 뭐 법률이 이렇게 반드시 행정청이 주어가 돼서 뭐뭐 하여야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런 법률 조항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조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석을 해보면 1번 아니면 2번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게 1번 타입이라고 하면 뭐 이게 2번 타입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행정청이 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행정청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법인의 기관처럼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따라서 이 행정청 대신에요, 뭐 장관은, 무슨 노동부 장관은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행정청 대신에 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면 뭐뭐 하여야 한다. 그리고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권리잖아요. 상대방에게 자기 부작위 급부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 권리니까, 이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려면은 뭐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강행규정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강행규정성.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권리가 성립하려면 강행규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저 법률의 취지가, 즉 행정청이 뭐뭐 해야 하는 이유가, 목적이 단지 공익만을 위한 목적이고 어떤 사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내가 그 법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그 법률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취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고 반사적 이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의 규정상 이 행정처는 뭐뭐 하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거를 잘 해석해 봤더니 공익만을 위한 게 아니고 사익도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저 법률 요건을 갖췄는데 왜 나한테 어떠한 행위를 해주지 않느냐, 또는 왜 나한테 불리한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렇게 이런 거를 막아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게 되면은 그게 이제 공권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사익보호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사익보호성. 즉 법률을 해석해 보니까, 법률 조항을 해석해 보니까 그 법률 조항이 어떤 사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취지가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호받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청구 권능 부여성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누차 설명했듯이 청구 권능 부여성은 오늘날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까지 설명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 법률상 이익은 공권의 성립 요소이고 실체법적으로요. 그 다음에 쟁선법적으로는 이 원고적 격을 판가름하는 기준, 취소소송에서 원고적 격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국가배상법에도 뭐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494페이지로 갔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494페이지를 가보면은 자, 이제 결국은 이제 쟁선법적으로는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렇게 법률상 이익이 과연 뭐냐? 예? 라고 해서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이익설,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이라고 그랬고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 견해가 의미 있게 지금 대립되는 견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견해의 차이점은 법률상 보호이익설은 실체법적인 관점에서 실체법을 해석해 보니까 어떤 사익을 보장하는 취지가 읽히고 그렇게 해서 보호받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법률상 보호이익설이고요.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은 소송법적인 관점에서 그죠? 소송법적인 관점에서 법률상 이익을 찾고자 하는 거였는데 주된 취지가 이제 이 견해가 나오게 된 원인이 이 법률상 이익설에 따라서 해보면 실체법적으로 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찾아보면은 그동안의 그 판례나 실무가 너무 좁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고 적격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좁게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이 권리구제 가능성이 좁아든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법원의 업무는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판은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거는 뭐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법률상 보호이익설에 근거하고 있다. 거기에 입각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하고 계셨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통설 판례처럼 실체법적인 관점에서 법률상 이익을 파악하자는 견해에 있게 되면은 이 실체법 처분과 관련된, 그죠? 조문을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 있을 테고요. 예. 그 다음에, 그와 관계되는 조항이 있을 테고, 거기에 따른 뭐 절차 조항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 법률 전체의 취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까지가 이제 오늘날 판례가 취하는 견해이고요. 근데 판례는 그 이후로 나아가서 다른 법률이나 헌법상의 규정이라든지 관습법, 조리 등 이런 거에까지 나아가서 법률상 이익을 도출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환경적인 이슈가 있는 소송이 있다라고 쳤을 때 원고 적격을 이 헌법에서 말하는 환경권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환경권에서 바로 원고 적격을 도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환경권을 구체화하는 어떤 법률 조항을 가지고 거기서 원고 적격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그 과정이 없이 또는 그런 법률이 없다라면 그냥 막연하게 헌법상의 기본권인 환경권으로 법률상 이익을 주장하면은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지금 현행 판례상으로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법치주의 관념상, 그죠? 법치주의적 관념상 이 처분의 상대방은 뭐 다른 그 여러 가지 단계, 즉 실체 처분의 근거 법률, 뭐 관계 법률, 뭐 절차 규정, 뭐 이런 등등등을 찾아서 원고 적격이 있는지,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석을 하는 과정이 필요 없이 논리가 단축돼서 바로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적격을 인정해준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이제 이른바 상대방 이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원고 적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제3자,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업자 소송이 있고 경원자 소송이라는 게 있고 뭐 이웃 소송이라는 게 있고 이웃주민 소송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환경 관련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자, 경업자 소송에서는 이제 시장에 대한 신규 참여자죠. 신규 참여를 저지하는 소송이라는 게 가능한 거냐라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제 특허하고 허가를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허가의 경우에는 그
신규 참여를 저지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걸로 설명을 드렸고요. 특허의 경우는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허가냐 특허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처분의 근거법령에 업자들 사이에 적정 배치라든지 아니면 수급 조절을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기존 업자의 이익을 독점적 이익 같은 것을 보장해주고 있느냐 안 해주고 있느냐 요거를 가지고 판별하는 판례의 태도가 아주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원자 소송의 경우에는 이제 수인의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부에 대해서만 인허가 등의 수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에 심사의 잘못 등으로 우선순위 있는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허가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이거 이제 경원자 소송이라고 그랬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제3자에 대한 허가 처분이 취소되면 본인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환경 관련 소송은 제가 이제 새만금 사업에 관한 판례를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우선 헌법상의 환경권으로 법률상의 이익이 도출되지 않는다. 아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분의 근거 법률이 아니었고요. 처분의 절차 규정, 즉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 처분의 절차 규정으로 원고 적격을 도출했다는 것가 일단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영향권 범위 내에 있는 사람과 범위 바깥에 있는 사람을 판례가 어떻게 취급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환경상 영향을 받았으리라라고 침해를 받았으리라라고 사실상 추정된다라고 그랬고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라는 것을 수인할 수 없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영향권 내에서 농작물을 경영하는 등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단지 그냥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에 그친다면은 아마 이제 그 환경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명된 경우는 이제 물금 취소 사용 사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법인은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환경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 판례상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얘기였고 이게 자꾸 반복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이 상당히 첫 번째로 만나는 여러분들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무하자재량 행사 청구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5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야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행 규정성이죠. 강행 규정성을 가져야지 하여야 한다라는 게 되어야지 상대방 입장에서 행정청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권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야지 공권이 성립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1960년대로 들어서게 되면은 그 당시에 선진국들 뭐 독일이라든지 뭐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은 이 사회보장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집니다. 이른바 복지국가나 사회국가의 원리에 따라서. 그런데 이 사회보장 또는 뭐 이 사회국가 원리에 따른 행정이 이 기속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어떤 사회적 니즈가 있는 곳에 그 사회보장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급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행정권에서 이 그 사회적 어떤 수요 니즈 뭐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일단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청에 의한 행정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행정행위, 즉 직권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신청을 해서 그 신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급부를 줄지 말지 이렇게 정하는 그런 행정행위 형식이 이제 많이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급부를 줄 수는 없는 거죠. 그 중에서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도 따져야 되고, 갖췄다고 하더라도, 법률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도 이 급부를 할지 말지 하더라도 어떤 급부를 할지를 이제 국가가 행정 주체가 정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재량행위에 의한 재량했다는 행정이 있었지만은 이제 1960년대쯤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임무가 이제 침입적 행정에서 급부 행정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게 권리냐 아니냐. 이것도 일단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학설과 실무에 의하면 뭐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지만 공권이 되고 공권이 침해받아야지만 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서 권리구제를 받게 되는 구조 아닙니까? 실제로 전전에 일본의 판례를 보면은 재량행위에 의한 권리 침해는 각하했습니다. 소송을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전후에는 이런 사정이 생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국가가 이 급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는 이 자원을 제대로 배분하고 있는지 안 배분하고 있는지를 사법 심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재량행위에 대해서도 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포착이 되어야지만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즉 강행 규정성이 탈락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고적 격이나 또는 행정쟁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부여해 줄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래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관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량행위라도, 그죠? 재량행위라도 비록 나한테 특정한 급부를 달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의무에 합당한 재량권을 행사해 달라라고 요구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관념이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재량행위에도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사고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 하자 없는 재량 행사를 요구하는 거니까 그것만 단지 요구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어떤 특정한 급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실체적인 권리가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권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번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페이지에 있는 케이스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고 계시지만은 과거에는 이제 사법 시험이잖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사법 시험 세대입니다. 저도 사법 시험을 오래전에 봤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사법 시험 17기인가 18기인가 그런데 이분이요. 17기네요. 사법시험 17기인데 그 당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사법시험 성적하고요. 그 다음에 연수원 성적을 그냥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서 석차를 매겼습니다. 그 석차에 따라서 석차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등이 변호사를 지망할 수도 있긴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1등은 뭐 판사를 지원하거나 뭐 검사를 지원하거나 이랬었던 겁니다. 뭐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과거에 그랬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검사 지망생이었는데요. 이 사법시험은 27회를 본 거죠. 사법시험에서 10을 빼면은 연수원 기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연수원은 몇 기겠어요? 17기가 되는 거죠. 17기가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사법시험 32회, 연선 22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휴학을 했어요, 연선을. 연선을 휴학을 해가지고 18기가 돼서 연선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사법시험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27회 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려워서 성적이 적었죠. 적은 성적을 받았는데 28회 18기하고 경쟁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27회 18기니까. 근데 28회는 상대적으로 사법시험이 쉬워가지고 성적이 잘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산술 그냥 이걸 보정 작업 없이 그냥 그대로 산술 평균을 내서 석차를 매기니까 자기가 예컨대 뭐 17기로 그냥 졸업을 했었다라면은 뭐 한 50등 정도 했었을 것 같은데 뭐 18기로 졸업하는 바람에 이렇게 하니까 뭐 150등이 됐다. 뭐 예컨대 이렇게 돼서 자기가 검사 지망을 했는데 검사 임용 신청이 거부됐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케이스는 이거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재량 행위잖아요. 재량 행위니까 이게 과연 권리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냐라는 게 하나의 이슈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문제냐면은 임용 신청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거부 처분의 경우에 나중에 이제 다시 여러분들 공부하실 텐데 몇 주 뒤에 공부하실 텐데 거부 처분은 다른 약간의 특수성이 있는데 신청권이 있어야지만 처분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검사 임용 신청권은 법령에 신청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령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신청권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른바 조리상의 신청권 를 인정하는 판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 왜 나한테 검사 임용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한 거죠.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데 뭐 기존의 이제 판례대로라면은 기존의 이제 사고방식대로라면은 이거는 이제 권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죠? 처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청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판례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판결 요지를 보면은 적어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는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 신청자로서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판시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의 독자적인 어떤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이게 이제 대법원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을 인정한 거다. 그런 판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에 관한 판례가 아니고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한 판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중간 단계를 하나 빼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게 형식상의 권리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일치합니다. 견해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어떤 재량권 행사로 인해서 어떤 실체적인 권리가 침해됐기 때문에 권리가 되는 거지, 소송의 의미가 있는 거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어떤 실체적인 권리를 구별해서 특별히 무슨 독자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거냐, 요거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게 좀 어렵죠.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게 막 뭐 그런 형식적인 권리가 있다라는 것까지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실체적인 권리와
분리돼서 독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 케이스에서 이 원고가 침해받은 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는 어떤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 그걸 침해받은 거냐? 아니면 그냥 공무단위권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단위권을 그냥 뭐 침해받은 거 아닌 거냐?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관념을 끌어들여 가지고 꼭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냐? 그냥 재량권을 잘 행사해 달라, 재량권을 의무에 합당하게 행사해 달라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지. 재량권을 잘 행사해서 결국은 공무단위권을 이 케이스에서요. 공무단위권을 잘 보장해 달라라는 거하고 분리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논쟁의 출발점은 그거고요. 부정설하고 뭐 이분설하고 뭐 긍정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부정설은 위법한 재량권의 행사로 인해서 실체상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권리구제를 행하면 되는 거지. 실체법적 권리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만 있으면 되지. 굳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을 인정할 실익도 없고 뭐 독자적인 권리로 볼 수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견해이고요. 이분설은 이 재량이요, 결정재량이라는 게 있고 선택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정재량은 뭐뭐 하여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는 재량을 결정재량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한다라면은 A 방법을 취할까 B 방법을 취할까 C 방법을 취할까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재량을 우리는 선택재량이라고 하는데, 선택재량을 가진 경우에는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뭐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예,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설은 재량권의 행사도 일정한 법적 한계를 준수해야 되니까 이에 대응하는 청구권이 존재하고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도 공권의 성립 요소를 갖춰야 하는 것이니까 이 뭐 민증 소송 하나 남소의 우려는 크지 않다. 뭐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름의 독자적인 의미를 인정하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떠냐? 저의 견해는 이게 제가요. 이게 강의를 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흔들리는데 일단 교재는 이제 독자성을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이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예컨대 이제 건축 허가를 낼 거냐 말 거냐 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이제 이른바 자유권적 기본권에서 도출되는 것들이라서 이게 기본권의 이제 방어적 효력 때문에 기능 때문에 이 구태여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을 원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에는 이게 이게 법률로 구체화되지 않는다라면 이게 온전한 구체적인 권리가 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법률로 구체화했는데 그게 재량행위로 구성돼 있다라면은 뭔가 권리성을 포착해내는 기재가 있어야지 원고적 격이 그래야지 권리구제가 논리적인 어떤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브릿지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은 그냥 뭐 사회적 기본권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에서 인정하는 어떤 급부 청구권을 바로 들이대서 뭐 권리가 침해됐다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들한테 뭐 떡 부러진 대답을 못 해줘서 죄송한데, 예,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왜 나오게 됐는지, 이슈가 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의 성격이 뭔지, 예, 형식적 권리다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독자성을 인정할 건지 말 건지, 예, 요거에 대한 이슈를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요. 이게 지워졌네. 아까 강행 규정성이 없어서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량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재량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도출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 무하자 재량 청구권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지 되느냐? 첫 번째 이제 강행 규정성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익보호성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무하자 재량 청구권이 형성이 되고요. 그럼 소송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게 없어서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의무이행 소송이 있다라면 이제 의무이행 소송에 따른 권리구제가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이제 거부 처분이나 아니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나 아니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행 규정성이 탈락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량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또 어떤 특정한 상황 하에서 재량권이 사실상 하나의 행위만 선택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다시 마치 재량행위가 기속행위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실체법적인 그걸 가지고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이어서 나오는 이제 행정개입 청구권이 그거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인데요. 예. 종래에는 이제 행정권의 발동이 특히 이제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경찰권의 발동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경찰법을 2학기 때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경찰 편의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권의 발동을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게 이제 보통 재량행위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찰 상황 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위태로운 상황 하에서 그것이 특히 생명 신체하고 관련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행정권의 재량이 0으로 수축이 돼서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과거에 이제 그 무장공비 사건이 있는데요. 예, 김신조라는 분, 여러분 뭐 잘 모르시겠지만 김신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일개 소대였나요? 분대를 이끌고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하하겠다고 휴전선을 넘어서 이제 청와대 근처까지 왔습니다. 청와대 근처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제 생포되기도 하고 뭐 사살되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는 와중에 뭐 한 마을에서 인질로 잡고 뭐 생명의 위협도 하고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경찰이 말입니다. 경찰이 이건 경찰 편의주의니까 나는 출동 안 할 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재량의 0으로 이제 수축되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마치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화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하고는 같은 재량행위지만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자, 56페이지죠. 56페이지에 행정개입 청구권에 대한 먼저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개인의 의존도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행정청에게 행정권의 발동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논의가 되는데, 그러니까 행정청에게 행정의 개입을 요구하는 거죠, 오히려.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자기에게 행정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죠. 자, 앞에 부분 자기에게 행정권을 발동해달라는 거를 행정행위 발령 청구권이라고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해달라는 거를 협의의 행정개입 청구권이라고 분류하는 견해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누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개입 청구권이라는 거를 별도로 논의하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재량 행위인데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설 중에는 그게 그 재량 상황하고 재량권이 있는 상황하고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그런 그 조건이 없이 그냥 바로 행정권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여부에 관해서 논의하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냥 만약에 강행 규정성을 갖추고 있었다라면은 그냥 그거는 공권 성립의 문제이지 이게 특별히 행정개입 청구권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행정개입 청구권이라는 거를 논의하는 것은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는 상황 하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정 여부입니다. 긍정설은 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과 재량권 수축의 법리가 적용되는 결과 인정되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부정설은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로 인한 부작위죠. 그러니까 실체적인 공권의 침해에 대한 행정구제를 위한 것인데 굳이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만 따로 구분해서 행정개입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뭐 실익이 없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판례는 꽤 유명한 판례인데요. 이른바 연탄공장 사건입니다. 이 연탄공장 사건이 건축 취소, 허가 취소 사건이 이게 무하자 재량, 아니, 행정개입 청구권에 관한 판례인지도 다소 조금, 약간 이렇게 꽉꽉 맞는 상황인지는 좀 의문스럽지만 하여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런 이웃집에 어떤 이웃집이고요. 옆에 이제 연탄공장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연탄공장에서 이 막 분진이 넘어오니까 이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상황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웃주민 소송 상황이랑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이러한 건축 경찰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게 과거의 판례였는데 요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건축법적인 어떤 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도시계획법을 잘 해석해 보면은 요런 상황에서는 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의 보호라는 것에는 이 공익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웃 주민의 어떤 사익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원고 적격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인데요. 그러니까 이 판례의 주된 취지는 원고 제3자의 이웃주민 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 적격 문제이긴 한데 이제 이 사람이 원고거든요. 이 원고가 이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연탄공장 허가를 내준 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제3자의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마치 이제 행정개입 청구권, 행정권을 발동해달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유사한 상황이 돼서 요 판례가 이 행정개입 청구권하고 반드시 꽉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극적으로 이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거라서 이게 꽉 들어맞는지는 약간 좀 불분명하긴 한데 이제 요거를 이제 행정개입 청구권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기가 편해서 주로 많이 드는 참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행정개입 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보시면요. 58페이지에 개입 의무가 발생해야 되는 거죠. 일단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익보상은 언제나 요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청구권의 실현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소송에서 의무행 소송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의무행 소송으로, 행정권의 부작위에 대해서, 그죠?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행 소송을 제기해
되는데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현행 행정소송법에는 의무행 소송이 법정화돼 있지 않아서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행정심판의 의무행 심판이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에서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청의 어떤 부작위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해서 구제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의무로 가서요. 공의무는 이제 국가적 공의무하고 개인적 공의무로 나눌 수 있고요. 예,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슈가 이제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문제예요. 일단 행정주체 간의 승계는 뭐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요. 보통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죠? 뭐죠? 최근에도 있었죠? 그 마산 창원 진주인가? 마산 창원 진해군요.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져서 창원시가 됐잖아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면 되는데,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법률의 규정들이나 이런 걸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주로 문제는 사인의 승계 문제죠. 사인의 승계 문제. 자, 개인적 공무원과 공무원의 승계에 관한 일반법은 현행 행정법에 이런 사인의 어떤 권리 의무의 승계 문제에 대해서 정해놓은 일반적인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행정절차법 10조에는 상속이나 합병에 관해서는 이제 규정이 있는데요. 상속이나 합병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지위 승계가 당연히 이루어지고요. 그 사실을 이제 행정청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분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개별법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은 권리 의무의 이전을 제한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 공무원연구법 39조입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39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의 승계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 그러니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뭐 어떤 영업양도가 됐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행정청한테 신고해야 되는, 유로해야지만 되는 그렇게 돼 있는 개별법도 있습니다. 그럼 요때의 신고가 그럼 과연 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냐, 이게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데요. 요건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가 문제죠. 예,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뭐 채석장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았단 말이죠. 예컨대 어떤 이 안반이 있어요. 이런 산이 있는데 이 토석을 이제 다 채취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를 그냥 뭐 기간이 만료됐거나 아니면 채석을 다 채취했단 말, 토석을 다 채취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냅두면 안 되죠. 이 상태 그대로 냅두면 일단 경관도 보기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이 비가 오면은 산사태가 나거나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뭐 복구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원상 회복을 하는, 요거를 이제 잘 복돋아 가지고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하는 거죠. 이런 원상 회복 명령이나 복구 명령, 이 복구 의무에 관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분이 토속 채취 허가를 받으시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다 했는데 원상회복을 이제 져야 되는데 이 원상회복 의무가 상속으로 승계된다라고 하면은 상속인이 복구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복구 명령을 별도로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피상속인한테 복구 명령을 했었다라면은 상속인은 뭐 별도로 그걸 하지 않더라도 복구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 복구 의무자를 정해서, 그죠? 예, 복구 의무자를 포착을 해내서 다시 원상회복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만약에 법률이 미비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서 뭐 복구를 못 하게 되는 수도 있을 수가 있겠죠. 복구 의무자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판례는 이것이 일신 전속적인 권리냐 아니냐, 일신 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리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쵸, 일신전속적인 게 아니죠. 복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인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공의무가 승계된다고 보는 겁니다. 요 판례가 이제 대법원 그 박스 안에 있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재 사유의 승계 문제, 지금 6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제재 사유의 승계 문제가 이제 또 복잡한 문제인데요. 요게 또 이슈가 되는데요. 자, 아까 지금까지 이제 설명대로라면은, 자, 어떤 승계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 법률의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례의 기준에 의하면 그것이 그 의무가 또는 권리가 일신전속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승계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재산적인 권리, 재산상의 권리는 일신전속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케이스인데요. 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발소가 있어요. 예, 이발소가 있는데 이 이발소가 택배 영업을 한 거죠. 자, A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이발소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택배 영업을 했습니다. 택배 영업을 했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위생과 직원들한테 이제 적발이 됐어요. 됐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행정절차법 이런 거를 배우시게 될 텐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로 영업 취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청문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차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그 사이에 자기가 이제 영업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B라는 사람한테 이 영업을 양도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행정청 입장에서는 A한테 영업 취소나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벌써 A는 이제 영업자의 지위에서 탈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B한테 영업 취소나 영업 정지나 이런 제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우셨던 형법에서 재형법정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재형법정주의적인 사고방식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판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런 경우에도 이것이 대인적 권리냐 대물적 권리냐를 따져서 대인적 권리의 경우에는 아니되 이 대물적 권리이면은 양도 가능성이 있으니 마치 아까 그 공의무의 승계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B에게 제재를 가도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A에 있는 제재 사유가 이전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상식에 어긋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상식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건데 판례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될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죠.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적받을 거 뻔히 제재를 받을 거 뻔히 아는데 이거를 무슨 두틀 차겠죠. 그러니까 그 판례는 그거에 대한 염려, 현실적인 필요성 이것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된 거라고 이해는 되는데요. 이건 조금 넌센스죠, 그죠? 그러니까 A가 가지고 있는 인적인 제재 사유잖아요. A의 잘못이잖아요. 이 잘못이 B한테 이전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판례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아까 그 공의무의 승계 문제처럼 해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니까, 그죠? 영업이니까 일신전속적이지 않는 거죠. 그죠? 네. 근데 다만 저처럼 생각하더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어떤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을 A가 B한테 양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공장에 하자가 있습니다. 여기 폭발물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이게 지금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A한테 있든 B한테 있든 이 위험은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판례 이론처럼 판례랑 똑같은 결론을 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이발소 케이스나 뭐 이런 인적인 어떤 제재 사유가 이전된다라는 건 조금 넌센스인 것 같다. 근데 판례의 태도는 또 판례가 왜 그렇게 형성이 됐는지는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죠. 이런 딜레마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식품위생법이 가장 대표적인데 식품위생법 78조를 보시면은요. 양도인하고 양수인 사이에 공모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자, 주 몇 번을 보시면 되냐면요. 주 34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뭐에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고 행정제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 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한 때는 그러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법적으로 이제 해결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공정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발소 사건이었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이론적으로 난해한 부분들이 지나가고 있고 저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약간 좀 명확하게 잘 설명을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나름 이해도 잘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행정상의 법률 관계의 종류 하고 뭐 등등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상당 부분 설명한 부분이 같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진도를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